서라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여기 보면은 조선, 카라사르, 홀본, 옛날 졸본부여 앞에 분 홀본이죠. 해본, 그리고 한국, 카라쿠니, 그리고 일본. 이것은 모두 같은 의미를 지니면서 다른 말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뜻은 그런데 하나로서 카라이다. 카라는 해의 땅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 홀본, 한국, 일본이 뜻으로, 즉 훈으로 읽을 때는 카라가 될 수밖에 없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카라연합TV 박준호입니다. 햇빛과 광명의 땅, 한국, 조선, 일본, 그것을 통합하는 나라의 이름은 카라연합. 이 카라연합 국기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라연합 전도, 카라연합의 지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카라연합의 체계도인데요. 이 그림에서 오늘의 할 얘기는 카라연합 단일 통화를 창출하는 경제블록, 즉 경제고속도로와 관련되는 좋은 동영상이 있어가지고 제가 녹화 편집해 온 것입니다. 오늘 내보낼 영상은 한국과 일본을 유럽처럼 통합하자고 라고 유튜브 앞권이 권순우 팀장 3프로TV의 소속인데 거기서 만든 영상을 제가 녹화해서 편집해 온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한국과 일본, 유럽처럼 통합하자고 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알아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 며칠 사이에 이렇게 그냥 막 합친다고 다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또 썸네일을 바꿔놨어요. 이게 한일 간의 뭔가의 통합의 문제라는 게 예민한 문제고 한국 국민들의 그 관습적이고 인습적인 정서에는 쉽게 허락되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반쯤 후퇴를 한 썸네일이라고 제 짐작에는 보입니다. 근데 이 내용은 아주 제가 보기에는 선각자적인 내용, 시대의 선각자. 저는 3프로TV가 구한말 개화파처럼 한국의 미래의 블루프린팅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선각자적인 미디어, 매체가 되어서 역사에 큰 공헌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얘기, 카라연합 당일 통화를 창출해 나갈 수 있을 정도의 경제 블록을 건설하자는 경제 고속도로에 관련된 얘기를 지금부터 3프로TV 소속 앞권 유튜브 내용을 감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카라연합TV는 영리를 목적으로 방송하지 않습니다. 오늘 방송할 영상은 카라연합TV 목적에 맞는 내용을 녹화하여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저작권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영상의 제작자분들의 깊은 이해와 양해를 바랍니다. 되도록 방영의 수익이 그 본 제작자분들께 돌아갈 수 있도록 유튜브 당국이 조치해 주기를 바라며 깊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국과 일본이 통합을 한다 그럴 때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절실함입니다. 합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한 6조 달러, 미국이 30조 달러, EU가 20조 달러, 중국이 19조 달러. 그러니까 둘이 합치면 한 4위 정도 된다. 그러면 이것들이 과연 가능하겠느냐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정치와 역사를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앞권 시작합니다. 오늘은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권순우 취재팀장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본의 어떤 이야기? 그러니까 일본이랑 한국이랑 경제를 합치면 어떻게 되냐? 허걱. 잠깐만. 아니, 얼마 전에 그런 화두가 좀 던져져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그냥 뭐 현실성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런 시나리오를 한번 상상해 보는 것도 재밌겠다라는 생각들이 좀 있어서 그 몇몇 분들이 저한테 좀 물어보셨어요. 네. 그게 좀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가지고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취재를 하다 보니까 같이 보시면은 이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성장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네. 이 책 속에 그 나 혼자 한국 경제에서 손잡고 경제 연합으로 라는 제목의 리포트가 있는데 저희한테 좀 익숙한 성함들도 좀 보이네요. 예, 뭐 권석준 교수님도 좀 계시고 네. 최승재 교수님도 계시고 그런데 이 중에서 그 이지평 한국 외대 특임 교수님하고 네. 조홍동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님하고 서동현 한국은행 고용연구팀 과장님이 쓴 보고서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한국이랑 일본의 경제 통합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길까? 네. 이런 얘기인데 그냥 한번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네. 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는 한 12,452가지 정도의 어려움이 있죠. 그렇죠. 아, 그래도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협력을 하게 된다면 경제 협력을 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어떤 시너지가 있을지는 한번 상상을 해보고 그렇죠. 거기서 진짜 다는 못하겠지만 현실 가능한 부분을 협의해 볼 수는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네. 그리고 이제 한 번에 하기는 어려우니까 한 발짝씩 하는 방법도 있고요. 네. 그거를 제가 이제 원고를 다 쓴 다음에 네. 그 노트북 LM 구글 네. 걸로 돌렸더니 이렇게 멋있는 타이틀을 만들어줬습니다. 아. 두 라이벌 하나의 미래. 네. 아, 이게 제목도 제가 정한 게 아닙니다. 아, 그래요? 두 라이벌 하나의 미래 한일 네. 경제연합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사진 이렇게 제목을 뽑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한국과 일본이 통합을 한다 그럴 때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절실함입니다. 네. 절실함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일본은 한국을 침략했던 나라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도 잘 안 하고 잊으만 하면 한 번씩 그 일본 정치인들 나와서 헛소리해가지고 사람 열받게 만들고 네. 그리고 이제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제 국내 정치적인 이유로 약간 양국 간의 관계가 좀 틀어질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야 이게 뭐 좀 되겠냐 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우리 도저히 방법이 없다. 진짜 이거라도 좀 한번 해보자. 네. 라는 정도의 절실함이 없다면 거의 불가능한 네. 주제일 거예요. 근데 이거를 좀 어차피 상상하는 거니까 네. 상상을 했을 때 이 리포트에서 처음에 나왔던 단어가 좀 인상적이었던 게 저는 AU였어요. AU. AU. 아시안 유니온. 아, 유럽 연합처럼. 유럽연합처럼 아시안 유니온. 네. 근데 아시안 유니온을 하려고 보니까 이래저래 그러니까 나라 경제를 좀 통합을 하려고 그러면은 걸리는 게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것저것 다 빼고 문화적인 측면이라든지 지리적인 측면 그리고 산업 경쟁력적인 측면들을 감안해서 아시안 연합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은 1차적으로는 한국하고 일본이 제일 적합하지 않겠느냐. 그게 이제 첫 번째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한국과 일본은 어떤 절실함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를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는 걸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성장이죠. 네. 그러니까 한국하고 일본 둘 다 저성장 국가가 돼 있고 여기에 인구 절벽, 네. 뭐 인구 우리나라 0.75명 출산율 돼 있고 일본은 1.15명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령 사회 진입이 한국이 20.6%, 일본은 30%. 성장 동력은 인구 구조상으로 이미 상실돼 있는 거예요. 네. 아, 근데 PPT 되게 잘 만들지 않았어요? 이게 그냥 스스로 만든 거라고요? 네, 저는 원고만 넣었을 뿐이고 네. 이걸 만들었습니다. 이거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조업 비중이 되게 높다. 네. 그리고 25%, 20% 그런데 제조업 비중이 높다라는 거는 그걸 만들어서 그 나라가 쓰는 게 아니잖아요. 수출이죠. 그러니까 수출을 주로 하는 성장 모델로 지금까지 성장해 왔는데 네. 지금 보호무역주의가 강해지다 보니까 수출 중심의 어떤 성장 모델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은 수출이 잘 안 되면은 내수를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 저성장의 문제에 봉착을 하다 보니까 내수를 키우는 것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네. 그러면은 내수 시장처럼 인식할 정도의 다른 시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정말 긴밀한 협력 관계에 있는 다른 시장.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 통합에 대한 얘기가 좀 있는 거고요. 에너지 부분에서 있어서는 이제 고립된 섬, 우리나라도 뭐 위에 북한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섬나라 비스무리 돼 있고, 네. 일본은 그냥 아예 섬나라고 이런 부분들이 좀 일본이나 한국이나 뭔가 답을 찾기는 되게 어려운 상황이다. 네. 라는 부분들이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그런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합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랬을 때 우리나라의 GDP가 명목 기준으로 하고 일본의 GDP도 명목 기준으로 해서 더하면은 한 6조 달러
오.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미국이 30조 달러, EU가 20조 달러, 중국이 19조 달러, 그러니까 둘이 합치면 한 4위 정도 된다. 4위 정도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경제권이 크면은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네.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니까 다행이지 네. 둘이 손잡으면 진짜 골치 아프다. 그러니까 다 같이 자유무역을 할 땐 괜찮은데 네. 두 국가가 자기들에게 유리한 룰을 세팅을 하게 되면은 네. 나머지 국가들은 굉장히 불리해진다. 그렇죠. 그런 얘기 했었는데, 그러면은 이 글로벌 위상, 그러니까 시장 사이즈가 좀 커져야 여기서 뭔가 룰 세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글로벌 규칙의 추종자에서 제정자로서 전환할 수 있는 경제 규모가 좀 돼야 된다. 아, 경제 규모가 커야 그게 가능해진다. 네. 네. 그러니까 중국이 저렇게 깽판을 부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득이하게 그러니까 중국의 뜻을 따르게 되는 거는 중국에다 장사를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거기서 기술 달라 그러면 기술 주고, 물론 이게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만 네. 그 당시에 뭐 합작회사 만들어서 기술 달라 그랬을 때 안 줄 수가 없었잖아요. 그 시장을 공략을 했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 시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 좀 있어줘야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규모가 된다라는 거고, 이 둘이 합쳤을 때 좋은 어떤 선례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일단은 이제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대한 아시아 생활권, 아시아 경제권을 만드는 초석이 될 수 있다. 네. 이런 것 때문에 좀 이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유럽연합이잖아요. 이 유럽연합을 어떻게 봐야 될지도 참 애매하긴 해요. 예. 뭔가 힘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기도 하니까요. 근데 그게 유럽연합이라는 발상이 왜 나왔는가, 언제 네. 나왔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그 대항해 시대, 그 식민 제국주의 시대에는 각 국가별로 정말 잘 나갔습니다. 네. 영국은 영국 나름대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하고 있었고, 뭐 스페인, 독일도 그렇고 네. 스페인, 프랑스,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깡패질 엄청 하고 다녔잖아요. 그랬죠.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그 이후에 냉전이 네. 왔잖아요. 냉전 시대에는 소련과 미국이 중심이 됐었죠. 네.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다 식민지가 다 해체가 되고 다 이제 잔잔바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 중심, 미국 중심, 나머지는 그냥 잔잔바리에서 동유럽은 소련에 붙고 네. 서유럽은 미국에 붙어갖고 이제 마셜 플랜으로 그냥 얻어먹고 사는 그런 정도 국가가 됐을 때 자기네들을 합쳐야 되겠다. 네. 라는 발상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얘기가 처음 나왔던 거는 1948년도였는데 처음에 이거를 합치자라고 얘기했더니 초국가적인 기관을 뭐 수용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누가 반대했을까요? 유럽에 있는 국가들 중에 왠지 큰 국가가 반대했을 것 같아요. 제일 말 안 듣는 국가 있죠. 제일 말 안 듣는 국가. 영국. 영국. 영국은 심지어 지금 EU에서 탈퇴했잖아요. 네네. 그때도 처음부터 영국이 반대를 해서 한 평의회 수준으로 처음에 설치가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장 강하게 반발했던 국가는 이제 프랑스하고 독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프랑스하고 독일은 그러니까 양 국가 사이에서 그 나치 독일이 사실상 프랑스를 이렇게 점령을 해버렸었잖아요. 네. 파리도 다 점령했었잖아요. 그리고서 막 엄청난 데미지를 입혔었고, 반대로 프랑스 같은 경우는 1차 세계대전 끝나고 2차 세계대전 끝나고 그 전쟁 배상금을 승전국이었잖아요. 네. 엄청나게 뜯어내서 독일의 나치 독일을 만들었던 그 요인 중에 하나로 그 프랑스가 요구했던 막대한 배상금 얘기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이퍼 인플레이션까지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두 국가는 진짜 철천지 원수 국가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걸 통합하는 게 잘 안 된다 그래가지고 장 모네라는 분인데, 이 네. 장 모네는 그 유럽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유럽 연합을 만드는 초석을 다졌다라고 평가를 받는 분인데, 갑작스러운 통합 대신 구체적인 성과를 통해서 실질적인 연대를 만들자. 네. 그러니까 이걸 한 번에 통합을 한다 그러면 안 될 때니까 정말 작은 거부터 구체적인 성과를 내보자. 이런 제안을 했었고,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그 실질적인 연대를 만드는 제안이 뭐였냐면 제일 예민한 주제. 네. 그러니까 유럽연합이 통합될 때 가장 예민한 주제로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없어졌다. 그러니까 그 프랑스하고 독일 사이에 네. 거기에 그 자르 지역이라고 있는데 여기가 석탄하고 철강이 많이 나는 지역이에요. 네. 그게 원래 독일 거였는데 프랑스가 전쟁 배상금으로 그 지역을 달라 그랬습니다. 근데 석탄하고 철강이라는 거는 그 당시에는 첨단 에너지와 첨단 소재예요. 네.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 제일 필요한 두 가지. 석탄과 철강. 그러니까 이 지역을 먹는 자가 패권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 입장에서도 이걸 무조건 잡아야 된다라고 봤었던 거고, 독일 입장에서도 이걸 무조건 잡아야 된다라고 했던 굉장히 예민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역발상적으로 제일 예민한 부분들을
국가 군수 산업의 핵심을 공동으로 관리하자. 오. 그러니까 이거는 양쪽 모두 양보할 수 없는 지역이니까 네. 너도 하지 말고 나도 하지 말고 이거를 공동으로 관리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석탄 관련한 동맹, 석탄 철강 공동체 ECSC를 발족을 하게 되는 네, 겁니다. 어디서 본 적 있어요, 저거. 네. 네. 그러니까 EU 나오기 전 네.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거를 석탄 철강 다음에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아슬아슬하게 위험한 게 뭐가 있을까? 원자력. 그리고 유럽 원자력 그를 같이 관리하는 그런 체계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 유럽 원자력 공동체를 네.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국가적으로 예민한 부분들을 먼저 공동체를 만들어 보자. 그리고서 이걸 좀 더 크게 확대를 시켜서 EC 네. 그래서 유럽 경제 공동체 이거를 만들게 되면서 이 세 개 기관을 나중에 통합을 해서 그 EC가 만들어집니다. 네. 네, 그러니까 경제 공동체, 원자력 공동체, 철강 공동체 요거를 합쳐서 이 EC라는 것을 만들게 됐고 이게 1967년도예요. 네. 그 이후에 EU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EU로 발전을 했을 때는 처음에는 서유럽 12개 국가, 영국, 덴마크, 아일랜드,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데들이 가입을 했다가 네. 1990년도 지나면서 이제 소련이 해체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동유럽 국가 일부가 합치어지게 되면서 EU가 28개 국가가 네. 됐고 그중에 영국이 이제 빠지면서 27개 국가가 된 게 이게 그 EU의 어떤 탄생 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쉽게 생각하면은 워낙 감정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 서로 상처가 많은 국가들이니까 쉬운 것부터 갑시다라고 할 법도 한데 그게 아니라 가장 민감한 것부터 일단 가서 저런 식의 이제 발전 과정을 거쳤다는 게 되게 특이하긴 하네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 제일 쉬운 거에서 가벼운 걸로 갔다 그러면 네. 서로 언제든지 싸우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조금 가다가 싸우면은 못 돌아올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진행이 안 됐을 네.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그 국방상으로도 제일 중요한 국가 안보상으로 중요한 부분들을 통합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거 이게 빠그러지면은 너도 골치 아프고 나도 골치 그렇죠. 아프고 그런 것들이 영향을 좀 미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한국하고 일본이 합쳤을 때 어떤 협력들을 할 수 있을까라고 네. 했을 때 에너지 기후 분야, 첨단 산업 분야, 헬스케어 분야, 관광교류 분야, 인재혁신 분야라고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식상하죠. 그렇죠. 너무 뻔하게 들리니까요. 네. 그래서 이 얘기를 조금 더 그 협력의 포인트를 좀 구체화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네. 이런 거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 건데 첫 번째는 이제 LNG, 네. CCUS, 동북아 슈퍼그리드 이 키워드입니다. 네. LNG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LNG를 제일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두 번째가 일본, 세 번째가 한국입니다. 네. 근데 LNG를 일본이랑 한국이 공구를 하는 거죠. 그럼 좀 더 싸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27%니까 네. 전 세계에서 LNG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지역이 되기 때문에 이 공동 구매를 하게 되면은 이제 협상력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겠죠. 네. 그리고 LNG가 뭐 남을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고 막 할 건데 이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그 카타르에서 LNG를 사게 되면은 그 인도지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거 네. 이조 기전 잘 아시죠? 예전에 취재했었던. 예, 네. 그러니까 가스를 사 왔을 때 되팔림 안 됨, 그렇죠. 리셀 안 됨, 리셀 불가. 리셀 불가잖아요. 네. 근데 미국 LNG는 그런 조건이 없대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리셀 가능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미국에서 이걸 들여왔을 때 한국하고 일본하고 서로 사고 팔고 네. 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공동 구매를 통해서 그런 협상력을 높여가지고 가격도 좀 낮추고 유연성도 좀 높일 수 있지 않겠냐. 네. 그리고 LNG 터미널을 뭐 한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그러면은 한국 뭐 여기가 비어 있으면 여기를 쓰든가 네. 아니면 필요하면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LNG 터미널을 같이 쓸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슈퍼그리드 같은 경우는 이게 슈퍼그리드가 이것도 되게 역사적인 그림입니다. 그림. 네. 피카소 그림 정도 수준으로 말은 되지만 말이 되냐 네. 라는 하는 건데 어떤 거냐면은 몽고에 태양광이나 풍력을 어마어마하게 깔아가지고 이걸 전력망으로 연결을 하자. 아, 한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림은. 그림은 네. 슈퍼그리드로 연결을 해서 근데 만약에 북한이 말을 안 듣는다. 네. 그러면은 이쪽 그 서해 건너서 HVDC로 연결을 하고 네. 그리고 일본하고 연결을 하고 그러니까 전력망이라는 거는 좀 사이즈가 좀 있어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그렇죠. 있잖아요. 네. 이게 전기는 저장이나 운송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만들었다가 남으면 다 버려야 되는 네. 거잖아요. 근데 한국하고 일본을 전력망으로 연결을 해서 이 그리드를 그러니까 슈퍼그리드까지도 갈 수도 있지만 그게 안 되더라도 한국하고 일본 정도만 연결을 하더라도 네. 전력 운용의 효율성이 좀 높아지지 않겠냐. 네. 그리고 이 두 나라가 가진 공통점은 재생에너지 기반이 굉장히 약해요. 그리고 재생에너지의 약점은 간헐성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언제는 많이 나오고 언제는 적게 나오고 하는 그 간헐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장 사이즈를 좀 더 키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전력망으로 연결을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이 동아시아 슈퍼그리드로 가는 것들에 대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 않겠냐는 거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좀 줄여줄 수 있는 부분이 수소거든요. 네. 근데 수소 같은 경우도 전 세계 수소 기술의 원투가 한국하고 일본입니다. 그렇죠. 그렇네요. 예, 네. 그러니까 이 두 국가가 이거를 뭐 수소 터미널 같은 것도 하나 지금은 수소를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대규모 수소 설비를 만들었을 때 그거를 지금 현재 단계에서 수익성을 확보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 군데다 만들어서 같이 쓰면 뭐 호주라든지 사우디라든지 칠레에서 수소를 수입할 때 이거를 효율적으로 좀 더 할 수 있지 않겠냐. 네. 이런 발상입니다. 그리고 LNG 같은 경우도 네. 이게 알래스카 LNG도 이게 한 440억 달러? 네. 이게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그런 프로젝트인데 이게 알래스카 북쪽에 있는 프로도베이에서 캐가지고 이거를 앵커리지 옆에 있는 닉스키 수출 터미널까지 가스관으로 내린 다음에 네. 여기서 LNG를 수입하자 뭐 이런 발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그 한국이나 일본이 결국은 가장 큰 수입처가 될 겁니다. 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둘이 합동 대응을 하면은 훨씬 더 그 투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협상력을 높일 수 있지 않겠냐. 그렇죠. 이런 네. 발상입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일본한테도 여기에 공사에 참여해라. 예. 한국한테도 공사에 참여해라라고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 각계급파당할 그렇죠. 네. 그런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 미국 가기 전에 일본 들렀다 갔던 게 네. 왜냐하면 처지가 똑같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일본이 많이 내놓게 되면은 이제 일본을 레버리지로 우리를 압박할 거고. 그렇겠네요. 우리가 많이 내놓게 되면 우리를 레버리지로 일본을 압박할 거니까. 근데 이게 이제 경제 공동체로 하나가 돼 있다면은 우리는 같은 입장입니다. 네. 라고 얘기할 때 좀 더 협상력이 높아질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에너지 관련한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반도체 생태계인데 반도체 뭔가 될 것 같기도 해요. 이거는 정말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네. 우리가 이제 감정적인 부분들을 좀 배제를 해보면은 네. 일본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한국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한국이 잘하는 것 같긴 한데 네. 그 기초 재료라고 하나요? 그 네. 재료들을 네. 누가 잘 만들어 하면 일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둘 다 네. 그러니까 일본이 소재 부품 장비가 강해요. 네. 근데 소재 부품 장비가 강하면 뭐 합니까? 잘 못 만드는데. 아니 팔지를 못하는데 팔 데가 없는데 네. 소재 부품 장비를 사줘야 되는 나라는 그렇죠. 한국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일본이 수출 규제하다 괜히 자기 시비 걸었다가 박살난 게 네. 자기네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이 박살이 나게 생긴 거잖아요. 네. 한국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메모리 회사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소재도 못 풀고 장비도 못 팔고 그러니까 자기네가 박살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반대로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우리가 사는 입장이긴 하지만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를 아예 수입을 안 하게 되면 우리도 데미지를 입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누가 더 잘하느냐를 싸우는 건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얘를 그냥 그 상호 의존적인 어차피 생태계로 가고 있으니 얘에서 분명히 시너지가 나지 않겠냐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은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기술 발전이 좀 빨랐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나이 들어서 더 이상 후계자를 찾지 못하는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M&A 펀드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네. 우리가 한번 싹 인수하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반도체의 표준을 잡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인텔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무시무시한 그 기업이었던 이유는 이 표준을 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만들고 소재부품 장비를 일본이 만들었을 때 이거에 대한 국제 표준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면 반도체 산업에서 굉장히 강한 주도권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헬스케어 관련한 얘기인데요. 헬스케어는 뭐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 인구 1000명당 의사가 2.6명, 간호사가 4.9명. 적은 편이죠.
엄청 적죠. 네. 그것도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 있다라는 문제가 맞아요.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보다 좀 먼저 고령화를 겪었던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의료 인구도 좀 많고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 분산도 많이 돼 있대요. 그럼 거기에 이제 노인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시장이 크다라는 거, 시장이 크면 좋은 점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을 매칭을 시킬 때 네. 작은 시장에서 매칭을 시키기는 어렵습니다. 네. 근데 큰 시장에서는 매칭을 시키는 게 생각보다 좋아요. 이른바 이제 유동성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네.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어딘가에서는 병원이 비어 있을 거고 어딘가에서는 환자가 병원을 못 찾고 있을 건데 그 시장을 한국과 일본을 합쳐서 그 한 7조 달러 시장이 된다 그러면 훨씬 더 그 큰 시장에서 이거를 합의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일본 가는데 2시간 걸리는데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것도 한 3시간 KTX로 가도 한 3시간 반 걸리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일본에 있는 병원을 이용하는데 한 2시간 비행기 타고 가서 뭐 이래저래 해서 3시간 만에 갈 수 있다. 그런 부분들 아니면 노인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 거기들 거를 좀 이용할 수 있다. 네. 그러면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손님이 있어서 좋고 우리는 시설이 없는 게 고민인데 거기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겠죠. 이게 왜 쉬운 문제가 아니냐면 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 갈 때, 네. 그러니까 우리 생각해 보면 아 일본 가서 병원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면 뭐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보험료부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보험료가 제일 큰 문제죠. 그렇죠. 네,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우리 돈 일부 내고 대부분 보험료에서 네. 나가잖아요. 근데 보험이라는 걸 우리가 인식을 잘 못하는데 보험회사가 의료 가격을 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일본에 있는 의료기관의 가격을 정할 수 있겠냐? 아, 그러니까요. 이런 제도적인 부분들이 걸려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가서 치료 좀 받을 수 있게 해볼까? 네. 라는 것보다 더 깊은 제도적인 통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네. 근데 생각해 보면은 뭐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에 좀 좋은 병원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와서 진료를 받고 우리나라도 뭐 일본에 뭐 좋은 병원 있다 그러면 가서 진료를 받고 뭐 그러면은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이제 비급여부터 시작해 보는 거죠. 그렇죠. 서로. 예. 예, 일본 분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비급여 진료, 그러니까 보험료에 의존하지 않고 건강보험에 의존하지 않고 그 비용을 모두 다 잰 채 대신 그 의료 서비스의 만족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서로 경험해보는 그쵸. 그런 식으로 시작은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근데 뭐 나중에 뭐 이게 제도적으로 복잡하게 가면 나중에 뭐 사고가 나면 어느 나라 법에 따라야 되냐 뭐 네, 이런 것들도 네. 굉장히 복잡한 이슈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얘기를 하는 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정말 절실하다면 네. 이거 말고는 우리가 더 이상 저성장을 돌파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면 이런 방법도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네.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수월한 부분이라고 보이는 건 여행. 여행. 네. 여행인데 예를 들어서 유로패스 오.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여행 패키지 상품 할 때 우리나라에 뭐 동유럽 몇 개국 여행 상품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여행 상품 중에 한일을 통합한 패키지 상품은 없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일단 1차적으로 걸리는 게 네. 비자. 아, 예. 뭐 이렇게 뭐 우리가 일본 가고 일본이 우리나라 가고 뭐 이런 거는 무비자일 수 있을지 몰라도 네. 이게 뭐 다른 나라가 일본과 한국을 통합적으로 오는 비자 이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각각 해가지고 옮기거나 막 그래야 되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아니면은 뭐 그 대중교통 우리나라 오면 버스 카드 쓰는데 뭐 일본 가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합칠 수 있냐라는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사실 2시간 거리면은 한국 내에서도 2시간 이상 걸리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런 거를 그 여행을 좀 더 확대를 시키는 건 어떻겠느냐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장기 체류. 장기 체류. 예, 네. 장기 체류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우리나라가 제주도 한 달 살기 하듯이 네. 일본 한 달 살기, 일본도 한국 한 달 살기 뭐 이런 것들 하면서 서로 넓힐 수 있지 않겠냐 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문화교류라든지 경제교류로서 어쩌면은 그나마 다른 제도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드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통관 들어갈 때 네. 출입국 할 때 내국인 외국인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국인이 들어올 때는 거의 그냥 들어오다시피 하는데 외국인 들어오려고 그럴 때 굉장히 깐깐하게 보잖아요. 그래야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야 네. 되잖아요. 그런 것들 절차를 어떻게 맞춰갈 것인가 라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이게 비자 문제는 의외로 주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것도 뭐 그냥 하면 괜찮겠는데 라고 생각은 들겠지만 생각보다 복잡한
그런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문득 지난주에 우리 지스타에 참가했던 게임 그 개발자 협회 협회장과 인터뷰를 할 때 부산이라는 지역에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한계점이 있었다. 서울이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여행과 관련된 것들이 좀 조금이라도 좀 풀린다면 부산은 일본을 거쳐서 들어오는 외국인들도 받을 수가 있고 뭐 좀 다양하게 좀 좋은 점을 생각할 수 있긴 있겠네요. 그렇죠. 댓글창 지금 잠깐 좀 방송하면서 안 보다가 별로 안 좋아요. 보지 마세요 지금. 역시 하겠냐 되겠냐가 대부분이에요. 그쵸. 보지 마세요.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안 될 이유는 한 12,489가지 정도가 있다.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저성장을 어떻게 그렇죠. 저성장 극복하지? 고령화를 어떻게 탑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 이런 생각까지 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외에 뭐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거 하면 되죠. 네. 그게 뭐 12,482가지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쉬울 테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건데 마땅히 좀 답이 없을 때 결국 내수 시장을 키워야 되겠고 내수 시장을 우리가 애를 낳아서 키우는 거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고 네. 그럼 외국인을 받는 것도 뭐 이 책에는 한 500만 명 정도 받자는 얘기가 나오긴 나와요. 외국인을. 네.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의 10분의 1을 네. 외국인으로 받자는 건데 그거는 뭐 오늘 준비한 주제는 아니어서 그것도 굉장히 복잡한 이슈긴 합니다. 네. 그럼 그 다음 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가 있을까라 했을 때 국경 없는 청춘 창업 생태계라는 이름으로 돼 있긴 한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거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워킹 비자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좀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주고 뭐 벤처 캐피탈 투자하는 거, 스타트업 투자하는 것들을 우리가 일본 기업에 투자하고 일본이 한국 기업에 투자하고 일본과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인들이 합작을 해서 만드는 것도 할 수 있고 네. 이런 부분들을 공동으로 지원을 하자라는 발상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나왔던 얘기가 이게 원격 근무자에 대한 법적 지위를 좀 더 높이자. 네. 그러니까 한국하고 일본 정도 거리면은 우리나라에서 그 워케이션 워케이션? 그 워케이션? 다른 데서 일하는 거.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속초에서 일을 하거나 네. 그러니까 휴양지인데 제가 뭐 코드를 짜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재택근무가 가능한 경우에 뭐 속초에다가 숙소 잡아놓고서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국내에서 하잖아요. 그러면은 일본이랑 한국에서 못할 게 뭐가 있냐. 그렇긴 하죠. 네. 진짜 필요해서 만나게 되면 비행기 타고 가면 되는 거고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지위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기업에서 근로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근무하는 사람. 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제도가 있어요. 원격 근로 제도가 있어요. 네. 비자도 그런 비자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 급여가 어느 정도 좀 되는 사람들에 대한 비자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우리나라 차원에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비자가 왜 좋으냐면은 돈은 우리나라 일자리를 침해하지 않아요. 네. 왜냐면 돈은 미국에서 받거나 소속은 미국 사람이거나 뭐 소속은 뭐 일본 회사거나 그렇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돈을 쓰는 건 한국에서 씁니다. 아, 좋다. 그래갖고 우리나라에 그런 비자 제도가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거를 그냥 우리나라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일본이랑 이런 제도들을 어떤 창업 생태계라든지 벤처 생태계를 키우기 위해서 아예 그 원격 근로자에 대한 지위를 법적으로 부여하는 제도를 양쪽에서 같이 만드는 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또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일본 가서 일본 기업에 취업을 하고 싶은데 네. 일본에 가기는 싫어. 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근로자들, 그런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일들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것들이 과연 가능하겠느냐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이 리포트에도 그 얘기가 나와요. 정치와 역사를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네. 이거는 단기간에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는 걸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뭐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자꾸 붙잡아도 알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정경분리에 대한 원칙을 세우고 네. 거기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추진을 하자. 이렇게 만들어진 제도 관련해서는 뭐 정치적으로 바꾸지 말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양쪽에 이게 있어야 되고 냉정한 현실 인식. 냉정한 현실 인식은 이걸 우리가 왜 하는지를 생각해 보자. 네.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있으면 하지 마. 근데 진짜 없다. 네. 그래서 옛날 일 때문에 싸우는 건 싸우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라는 냉정한 현실 인식이 제일 밑바닥에 깔려 있어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유럽의 해법을 재소환을 해보면은 가장 첨예했던 문제 그리고 영토 문제를 첫 협력 대상으로 삼았던 역발상적인 지혜를 한번 생각해보자 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철강 석탄을 만약에 프랑스가 가져가면 독일 입장에서는 야 쟤네 너무 세지는데 할 수 있고 그쵸. 프랑스 입장에서도 이거 독일에게 넘기면은 야 독일 또 낯이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그죠. 그 가장 예민했던 거를 먼저 공동 관리를 함으로써 역발상을 했던 그걸 다시 한번 물론 그것만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심지어 이거 영토 문제예요.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었던 거네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그 공동 연구를 좀 많이 해보자라는 네. 건데, 뭐 역사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역사는 지난 일이기 때문에 이걸 바꿀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공동 연구들을 계속적으로 활성화를 해서 그 속된 말로 착착하자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니네 국내 정치적인 이유로 뭐 얘기하려 그런 건 아닌데, 알겠는데. 그러니까 네.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좀 하지 말자. 그렇죠. 학자들 양심이 있지.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만 연구를 하게 되면은 좀 국내 정치용으로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공동 연구를 할 때는 그렇게까지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싸우더라도 지들끼리 싸우겠지.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공동 연구를 통해서 서로 간의 입장을 조금씩 가까워지고 그 미래에 대한 부분들에 좀 집중을 해서 이 경제적 이익이라는 공동의 목표에 집중을 해서 한번 이 논의들을 진행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라는 얘기들이 좀 이 리포트에 담겨진 한국과 일본의 경제통합 관련한 얘기입니다. 사실 내부적으로는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저성장에다가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인 거고 외부적으로 보더라도 보호무역주의가 단기간에 없어질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쵸. 그럼 결국은 이제 그 막강한 강대국이 관세로 전쟁을 치르고 뭔가 계속 그 빼앗아 가려고 하고 할 때 뭔가 대응할 만한 대응할 만한 카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혼자로서 조금 어렵다. 경제 규모도 차이가 나고. 그럼 우리가 지금 당장 5천만인 국민을 갑자기 1억 5천으로 애를 많이 나옵시다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경제 규모를 어떻게 키울 것이냐? 그러면 우리와 좀 그러니까 물론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굉장히 반감이 크긴 하지만 경제적 협력을 같이 할 수 있는 국가를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라는 차원에서 일본이라는 국가가 떠오르게 된 거고 예. 그러면 일본이랑 만약에 경제 협력을 하면 우리는 얼마나 힘을 갖게 되지라고 하는 고민들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군요. 그쵸. 근데 뭐 엄청 많은 사람인 것 같지는 않고요. 많진 않아요. 근데 이제 워낙 그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의 그 수출이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을 네. 우리가 과연 스스로 극복할 수 있겠느냐,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방식으로 극복할 수 있겠느냐라고 네. 했을 때 마땅히 답을 못 찾다 보니까 그럼 좀 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에 대한 생각의 틀을 한번 깨보자. 틀을 깨고 한번 이런 생각도 해보고 저런 생각도 해보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래 이런 그렇죠. 부분들의 절실함을 네. 기반으로 해서 한번 해볼 만한 얘기들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부분에서 이 한국과 일본의 그 경제 통합 그렇죠. 그리고 그 시작으로서의 그냥 제일 시작하는 거는 아까 같이 여행 상품도 만들고 네. 그런 거 정도로 시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그냥 맞다 틀리다의 얘기라기보다 그냥 한 번쯤 생각의 틀을 한번 깨서 해보는 거. 네. 우리가 꼭 돈을 우리나라 금융회사에다만 맡겨야 되나? 일본 돈은 꼭 일본에만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 만약에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되잖아요. 저는 당장 일본에 가서 엔화 대출을 받을 거야. 그다음에 그걸로 우리나라에서 투자할 거야. 그치. 거기 금리가 싸니까. 금리가 훨씬 싸니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유럽 같은 경우도 관세나 이런 거 먼저 했어요. 그래요? 화폐를 통합하는 건 진짜 어렵잖아요. 네네. 독일같이 강대국하고 그때 그리스 되게 어려울 때하고 네. 그때 통화를 같이 씀으로써 그리스가 얼마나 손해를 많이 봤습니까? 네. 근데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루아침에 뭘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방금 얘기 들어보니까 거의 반세기가 걸렸네요. 반세기가. 그렇죠. 반세기 정도 걸렸죠. 네. 근데 그때 그 반세기 걸리면 다 완성된 게 반세기인 거고. 네. 그 과정에서 여행 좀 통합하고 의료 시스템 같은 거 좀 같이 좀 만들어 가고 그리고 반도체 생태계 같은 경우는 좀 서로에 대한 네. 니즈가 좀 잘 맞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제일 그 비즈니스부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비즈니스가 그나마라도 좀 감정이 좀 덜하잖아요. 냉정하죠. 네. 네, 그래가지고 비즈니스부터 해보자라는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한국과 일본이 만약 정말 절실해져 갖고 경제 협력을 하면 우리는 어떤 세상을 바라보게 될지를 한번 상상해 봤고요. 자, 지금까지 압권이었습니다.